19세기에는 동해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고래가 귀신고래랑 참고래라고. 근데 얘네가 다니는 경로는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예요. 저희가 열심히 잡아서 열심히 없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일단 포경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포경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저 과거에 한국에 그 과거에 보였던 귀신고래를 본 거죠. 러시아까지 가서. 네. (2008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이 고래의 발견에 1,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상금을 얻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바로 귀신고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자취를 감춘 귀신고래의 흔적을 찾아 마크 연구진은 러시아 사할린으로 떠났습니다. 귀신고래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귀신고래를 처음 봤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볼드체로 큼지막하게 와 귀신고래다 느낌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분기를 내뿜고 있고 어디서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흥분해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다 흔들려 있어요. 한 장도 제대로 건진 게 없는데 그 흔들린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었어요. 그때 귀신고래 만났을 때는 이게 가끔 이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눈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캄차카 사할린 이쪽에 귀신고래 조사하는 팀에 잠깐 이제 일정 기간 참여를 했던 거죠. 지금 사할린엔 어떤 고래가 보이나요? 지금 사할린에 오는 귀신고래가 두 곳에서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을 지나가고 일본을 지나가서 다니던 애들이랑 캘리포니아, 미국 그쪽에 있는 애들. 근데 이 서북의 귀신고래는 지금 한 200마리 정도면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200마리는 많이 치는 거고 150은 조금 네. 적게 치는 거고 한 그 정도? 근데 더 최악일 때는 140마리 밑으로였다는 얘기도 있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컷이 26마리 발견됐다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할 거 없이 그 동부의 귀신고래들이 지나가는 경로의 나라들이 되게 단단하게 뭉쳐서 모든 지역에서 귀신고래 보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얘네가 한 15,000마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27,0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10,000마리가 15,000마리가 된 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근데 200마리가 300마리가 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뭔가 정책을 펼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어느 나라도 그거를 잘하지 할 것 같은 나라는 아닌 거죠. 그래도 1987년 한국에서 포경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포경이 금지되고도 귀신고래가 우리나라 동해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죠. 지금 남아있는 귀신고래들의 삶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살아남은 그들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는 걸까요? 기후변화를 되게 가장 극명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극지방이잖아요. 근데 귀신고래뿐만 아니라 대형 고래류들의 굉장히 많은 종들이 극지에 있는 크릴이나 아니면 작은 어떤 다른 생물군을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차가운 수온에서 그런 이렇게 작은 플랑크톤이나 작은 생물들이 굉장히 번성을 잘 하는데 그 환경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미국 서쪽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귀신고래 같은 경우는 2만 킬로 정도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얘네가 충분히 먹지 못한 상태에서 2만 킬로를 내려가서 새끼를 낳고 키워야 되는데 몸무게가 한 30% 이상 줄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데리고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2만 킬로를 다시.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는가 하면 그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미국 쪽
있는 귀신고래 연구는 드론도 되게 많이 해요. 드론으로 애들 이제 개체 식별도 하고 건강성을 체크를 하는 거죠. 얘는 얼마나 똥똥한가. 이제 전체적으로 애들이 조금씩 사이즈가 줄고 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7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드론 측량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귀신고래들이 야위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먹이곤의 문제도 있지만 서식지의 어떤 지형이 바뀌는 문제도 같이 생기거든요. 빙하가 녹으면서 지형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범고래가 올라오지 못하던 지역에 범고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다른 고래들을 공격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얼음이 녹고 이러면서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소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걔네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더 들어가고 더 개발이 되고 더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닷속에 소음도 늘어나고 오염도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여기가 안정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먹이를 먹기도 힘들고 외부에서 포식자가 접근을 하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고민을 개인한테 주는 게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기 개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것도 그건 개인의 디시전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디시전이고 어떤 회사나 그 위에 계시는 그 어떤 분들이 하시는 디시전인데 지금 개개인한테만 그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인가? 지금은 더 이상 개개인이 아니라 큰 기업부터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멀고 너무 추상적이고 내 앞에서 눈앞에서 움직이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마존에 산불이 나고 사막 어디에서 뭐 아르마딜로 한 종이 멸종이 되고 우리 동네 뒷산에서 무슨 나비 한 종이 사라지는 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를 저도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고민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고래를 보호해야 하냐고요.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 라는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네. 인간 사회가 더 나아지게 만들자라는 어떤 문장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자연을 보호하고 이 동물이 멸종하지 않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왜 해야 되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고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근데 그렇거든요. 인간 사회만 중요하고 나아져야 되고 인간 사회가 속해 있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이 환경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쟤네가 겪는 문제가 곧 사람들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맨날 고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힘들지 않을까요? 바다에 생물이 없어도 바퀴벌레랑 밀worm 같은 거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인간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